이번에는 고품질 AVI 파일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타임라인에는 작업한 내용이 있고요. 물론 뭐 실제 작업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파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역시 파일 메뉴, 익스포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개의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인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미디어. 자,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 창이 나타났는데요. 좌측의 소스 부분을 통해서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요 크랍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영상이 있을 때 이렇게 잘라서 잘려진 부분이 파일로 만들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특정 구간만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스 레인지가 있는데요. 워크 에리어는 타임라인에서 지정된 워크 에리어 영역만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자, 워크 에리어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자, 가령 우리가 여기서 요까지만 워크 에리어를 지정을 해 놓았다면, 그리고 지정된 요 구간만 파일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을 했던 워크 에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죠. 익스포트 미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워크 에리어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영역만 파일로 만들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워크 에리어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워크 에리어와 상관없이 작업한 전체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엔타이어 시퀀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커스텀을 사용을 한다면, 자,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요 구간만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아웃풋, 아웃풋은 특별히 없죠. 자, 넘어가고요. 자, 계속해서 우측의 익스포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매치 시퀀스 세팅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시퀀스와 동일한 설정 값으로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옵션이고요. 자, 포맷은 파일로 만들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포맷이 지원이 되는데요. 고화질 AVI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AVI를 선택을 합니다. 자, 프리셋을 보면 AVI의 코덱 방식, 즉 압축 방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NTSC-TV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드 형식, 24프레임 형식, 그리고 팔 방식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NTSC-TV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웃풋 네임을 통해서 출력될, 즉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비디오와 익스포트 오디오가 있는데요. 만들어질 파일 중에서 불필요한 채널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가령 오디오가 필요 없다면 익스포트 오디오를 해제를 하면 되겠죠. 자, 썸멜을 통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 방식, 파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4개의 탭 혹은 파일 형식에 따라서 이보다 적거나 많은 탭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필터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서 화면을 흐리게 해줍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이펙트를 활용한 강좌에서 뽀샤시 효과 있죠? 즉 밀키 효과를 만들었을 때처럼 그런 느낌의 결과물을 만들어주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지금의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한다면 화면이 조금 흐려지는 경향은 있지만 지저분한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FTP 만들어진 파일을 FTP 서버를 통해서 전송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서버 네임과 포트, 자, 그리고 리모트 디렉터리를 통해서 전송할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로그인 될 때의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모든 파일 형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옵션들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엔 비디오 탭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DV-NTSC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디오 코덱 DV-NTSC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밖에 뭐 여러가지 코덱이 있는데요. 너는 압축을 하지 않는, 즉 비압축 방식입니다.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은 좋겠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자, DV 방식도 충분히 우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DV-NTSC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부터 사용이 됐던 그런 코덱들인데요. 요즘은 뭐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코덱들이죠. 자, 그리고 스펙이 있는데요. 자, 스펙은 픽셀의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렌더 앳 맥시멈 뎁스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 색상의 개수를 최대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비디오 영상에서는 특별히 이 옵션을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영화 같은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최대의 색상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렌더 앳 맥시멈 뎁스를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뭐 아랫부분은 특별히 뭐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이번엔 오디오 역시 DV-NTSC 방식은 특별히 설정할 게 없습니다. 뭐 샘플레이트 정도 가능할까요? 샘플레이트 또한 뭐 48,000Hz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채널 모노로 할 것인지 스테레오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자, 이제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Q 버튼을 누르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열려서 여러 속성값으로 사용이 되는 파일들을 목록으로 등록을 해놓고 한 번에 일률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는 미디어 인코더 없이 지금 설정된 값을 그대로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Q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는 본 강좌의 첫 번째 강좌였던가요? 프리미어 프로 CS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강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해당 강좌를 참고를 하십시오. 이번엔 엠팩2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역시 엠팩2 파일 또한 파일의 익스포트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파일은 다 미디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익스포트 미디어를 통해서 설정을 한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역시 익스포트 세팅 창이 나타났고요. 엠팩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엠팩2로 해줘야 되겠죠. 혹은 DVD를 만들기 위한 파일이라면 DVD 규격에 맞는 엠팩2 DVD를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통해서 미디어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엠팩트 블루레이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엠팩2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설명을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자, 아랫부분을 보니까 AV 파일보다 하나의 탭이 더 생겼군요. 자, 멀티믹서 탭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티믹서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형식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DVD를 선택한다면 DV에 맞는 그런 규격으로 재설정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비트레이트 타입이 있는데요. 컨스텐트 방식과 베리에이블 두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컨스텐트 방식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베리에이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가변 전송률로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보면 뭐 색상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색상이 적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장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의 색상이 서로 다를 경우에 컨스텐트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사용된 색상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용량의 데이터를 뿌려주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 없이 영상을 보게 되지만, 베리에이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사용되는 컬러 수에 맞게 전송이 되는 데이터 용량을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컬러를 사용한 장면은 많은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상도를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컬러스를 적게 사용하는 그 장면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데이터 전송 용량은 색상이 많이 사용이 된 그 장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말의 아래쪽 부분은 버퍼 사이즈, 그죠? 버퍼링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퀄리티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높은 수치의 값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TV 스탠다드는 영상 방식이죠. NTSC 혹은 PAL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자, 그 밖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비트레이트 세팅이 있습니다. 자, 앞서 가변 전송률인 VBR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여기에서도 VBR로 사용이 되겠죠. 자, VBR을 보면은 패스, 1 패스가 있고 2 패스가 있는데요. 파일을 만들 때 한 번 스캔해서 파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2번 스캔을 해서 파일을 만들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2번 스캔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화질이 좀 품질이 좀 좋겠지만 시간은 배로 걸린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비트레이트, 즉 전송률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미니멈 비트레이트는 최소 전송률, 그리고 타겟 비트레이트는 평균 전송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최대 전송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전송률, 즉 비트레이트 값이 높을수록 품질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한다면 파일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파일이 DVD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이 될 때도 화면이 뚝뚝뚝뚝 끊기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비트레이트는 피하십시오. 참고로 DVD를 위한 이상적인 전송률은 초당 8메가 정도의 전송률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 버퍼 사이즈가 있네요. 버퍼링 되는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래쪽 부분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자, 역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검색 엔진이나 헬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디오 탭은 오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돌비 디지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엠팩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밖에 스테레오를 할 것인지 모노 채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프리퀀시는 샘플레이트죠. 샘플레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비트레이트를 통해서 초당 전송이 되는 오디오 전송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 나머지는 역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파일을 만든다면 엠팩2 파일이 만들어지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엠팩2 파일은 DVD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로 엠팩2는 DVD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재생을 하기 위한 파일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AV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WMV나 FLV 같은 저용량의 파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파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엠팩2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에 적합한 WMV와 FLV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익스포트 세팅 창을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포맷을
윈도우 미디어로 해줍니다. 윈도우 미디어는 WMV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죠. 자, 프리셋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규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규격 웬만한 것들은 다 있죠. 전송률을 보니까 512kbps 즉 초당 512kB가 전송이 된다는 것이죠. 자, 1메가 채 안 되는군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이보다 훨씬 높은 전송률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이 퀄리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오디언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오디언스는 뭐 특별한 게 없군요. 그죠? 자, 비디오. 자, 비디오 코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윈도우 미디어 9까지 나와 있군요. 자, 역시 뭐 코덱은 최신 코덱을 사용하는 게 보다 좋은 품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최신 코덱으로 만든 동영상을 플레이어를 통해서 볼 때도 요즘은 뭐 업데이트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만들 때 한 번 렌더링을 하는 원 방식이 있고요. 두 번 렌더링을 하는 투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레이트 모드가 있는데요. 앞서 mpeg2 파일을 만들 때처럼 변화를 주는 베리에이블 방식, 즉 가변 전송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변 방식인 컨스텐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WMV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황에 따라서 전송률이 달라지는 가변 전송률인 베리에이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사이즈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전에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자, 맨 아래에 있는 Average Video Biterate가 있는데요. 초당 전송률을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메가로 되어 있군요. 1.5메가. 앞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전송 속도가 세계적이죠.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평균 전송률 또한 이보다 조금 많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3메가 정도, 그죠? 한 3메가 급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자, 여기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송률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자, 오디오 또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패스, 투패스. 자, 그리고 비트레이트 모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코덱 역시 뭐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뭐 윈도우 미디어 코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역시 최신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디오 포맷, 즉 오디오 전송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디오 품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고품질의 오디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비디오와는 다르게 용량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고품질의 오디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용 WMV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요즘 많이 두각을 내는 파일 형식이죠. 플래시 비디오 파일인 FLV 파일 형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일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자, 포맷. 자, FLV, F4V. F4V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방식이죠. 자, 포맷을 통해서 FLV로 할 것인지 F4V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FLV는 플래시 전용 코덱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4V는 H264 코덱을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비디오. 자, 비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리사이즈 비디오를 통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서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드 오더는 주사선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이 없죠. 아래쪽에 비트레이트 엔코딩 역시 가변 정속률을 사용할 것인지 불변 전송률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률을 개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비활성화되어 있죠. F4V 형식은 별도로 설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FLV는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디오 또한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스테레오 모노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레이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뭐 Q나 익스포트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최근엔 인터넷 방송용으로 MOV 파일, 즉 퀵타임 미디어 파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WMV 파일이나 FLV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에 초점을 두십시오. 이번엔 작업한 내용을 출력, 즉 외부 장치를 통해서 녹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타임9에는 작업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이 작업한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장치는 뭐 비디오, 그죠? VTR이 될 수 있고요. 전문 녹화 장치인 데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마저 없다면 캠코더를 통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녹화 장치에 134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연결이 됐다면 전원을 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 실행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설정할 건 없죠. 창을 닫고요. 자, 이제 녹화를 해주기 위해서 파일, 익스포트, 테이블 선택을 합니다. 녹화 장치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만이 지금의 테이프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뭔가 연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익스포트 테이프 설정 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주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액티베이트 레코딩 디바이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녹화가 가능하겠죠. 어셈블의 타임 코드는 설정한 타임 코드를 테이프의 녹화 시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타임 코드를 뭐 10초로 설정을 한다면, 자, 그리고 레코드 버튼을 클릭을 한다면, 자, 현재 테이프의 타임 코드를 10초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에 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해제를 해놓고 녹화를 한다면 현재 테이프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녹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Delay Movie Start By, 이 옵션은 출력하기, 즉 녹화하기 전 약간의 지연 시간을 둘 때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0으로 되어 있죠. 가령 30프레임으로 한다면 녹화가 그냥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프레임, 즉 1초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딜레이 시간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리롤, 자, 프리롤 프레임은 녹화할 시점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일반적으로 한 5초 정도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유가 없으면 녹화되는 그 시점이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체크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옵션, 자, 옵션에 About After, 최종적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더링 도중에 유실된 프레임에 대해서 몇 개까지 렌더링 진행을 유보하겠는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1로 되어 있는데요. 렌더링 중에 유실된 프레임이 한 개만 나오더라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역시 체크를 해야지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Report Drop Frame, 렌더링 중에서 유실된 프레임이 생겼을 때 유실된 프레임의 빈 자리를 이전 프레임이 복사를 해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렌더 오디오 비포 익스포트가 있는데요. 가령 작업한 영상 중에서 오디오만 출력을 할 때 지금의 이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에 어떠한 영상이 있을 때, 즉 녹화용 테이프가
아무것도 촬영이 되지 않는 깨끗한 테이프가 아니라 이미 촬영이 된 그러한 테이프일 경우에 영상 즉 비디오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오디오 더빙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익스포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시작되는 시간은 0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1분 35초 2프레임이 되겠네요. 그죠? 자, 현재 작업 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런트 타임 코드는 현재 타임 마커 즉 CTI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드랍 프레임은 현재 없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레코딩에 앞서 작업한 내용을 렌더링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렌더링 과정을 거친 후에 녹화가 됩니다.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업량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달라집니다. 렌더링이 거의 끝나가는군요. 렌더링이 진행된 구간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코딩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레코딩이 진행되는 모습은 녹화 장치의 액정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리는 들리죠? 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조용한 거 보니까 레코딩이 끝났습니다. 스타투스를 보니까 자, 레코딩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타났군요. 이제 레코딩이 끝났기 때문에 익스포트 테이프 창은 닫아줘도 되겠죠. 정상적으로 레코딩이 됐는지 테이프를 돌려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작업한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임라인이 비어 있는데요. 설명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해봅니다. 자,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자, EDL이라고 있는데요. EDL은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모든 내용을 CMX 3600 형식의 EDL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형식은 EDL 형식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형식으로서 가장 견례한 형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EDL 파일은 주로 선형, 즉 아날로그 편집기에서 데크와 이펙터에 적용이 돼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다른 데크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적용된 이펙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크로스 디졸브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집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AAF는 어드밴스 오서링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과 시스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디지털 미디어 및 메타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출력한 AAF 파일은 현재까지 작업한 시퀀스와 클립 그리고 각종 편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편집 제품인 아비드 익스프레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만들어줍니다. 역시 프리미어에서의 기본 편집에 대해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만 할 수 있는 편집일 경우에는 사용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컷 프로 XML이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애플 편집 소프트웨어인 파이널 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애플용 파이널 컷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 컴퓨터에서는 파이널 컷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프리미어 프로의 장점과 파이널 컷 프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편집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편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과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내용을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